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이죠.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0억 클럽 재수사에 앞으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때는 성공한 특검이었는데 이제는 구속 갈림길에 놓인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박영수 전 특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그중에는 실제로 8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주고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고 이 검찰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거쳐 중형 선고가 예상됨이 명백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가 입증되느냐, 입증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측근이죠.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데요. 네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고요?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검사 시절부터 로펌까지 20년 이상 같이 활동해온 최측근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은 특검, 양재식 변호사는 특검보로 활동해 왔습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이른바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청탁을 전달하고 일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동은 양재식 변호사가 수행하고 관련 지시를 받고 이후에 보고를 받은 자가 박 전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이 바라보는 기본 구조입니다. 즉 예. 본질적으로 행위 기여를 했다고 보는 상황이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대장동 일당하고 박 전 특검이 사실상 한 몸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거예요? 사업 초기부터 박 전 특검 측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한 몸으로 활동을 해왔다. 그 근거는 사업 초기 사업 공모를 함께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판을 같이 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양재식 변호사는 이 사업 공모서 준비를 대장동 민간 사업자 측과 함께 수행을 해왔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즉 우리은행이 직접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은 해주는 그 관련 업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 즉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관련 이익을 막대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부터 판을 깔아줬고 예. 사업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0억 클럽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고 하는 돈은 지금 8억인 거잖아요. 네네. 5억 원과 3억 원 합해서. 네네. 그게 어떤 돈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애초에 우리은행이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로 무산됩니다. 이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억 5천억 원, 500억 원 상당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예. 이 과정 모두에 박 전 특검이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박 전 특검이 양재식 변호사 공모에서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 이 컨소시엄 출자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그리고 단독주택 두 채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8억 원에 그쳤다고 보는 것인데 일단 지난 2015년에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남욱 변호사가 돈 봉투에 돈을 담아 현금 3억 원을 박 전 특검 측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3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대장동 사업의 주도자가 남욱 변호사에서 김만배 씨로 옮겨가게 되죠. 예. 김만배 씨는
이 우리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던 그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20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그 대가도 축소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2015년 4월 박 전 특검에게 5억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5억 원은 김만배 씨 측이 사실 박 전 특검에게 지급을 했지만 박 전 특검이 토목업자 남호 씨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 대행업자 이기상 씨를 거쳐서 박 전 특검의 계좌를 거쳐 다시 김만배 씨 측에게 전달합니다. 굳이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박 전 특검이 사실은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인데 이 5억 원을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측에 투자한 형태를 갖추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서 5억 원을 투자했으니 향후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증자에 참여했으니 그 이익을 일부 가져가는 형태를 작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전 특검 혐의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50억 클럽 하니까 50억을 받은 혐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드린 것처럼 5억 그리고 변협 선거 때 받은 3억 이렇게 해서 8억인 거고 애초에는 200억 약정,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가로 200억 약정을 했다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대출을 약속해주는 형태로 금액이 좀 낮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낮아지면서 50억 원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50억 클럽의 멤버로서 박 전 특검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약속한 금액 자체가 200억 원이기 때문에 200억 원 약속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중에서 8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200억 원 약속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가중 요소로서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0억 원 중에서 수수한 금액이 늘어나는 8억 원은 실제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수한 금액이 더 늘어난다면 200억 원 약속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50억 약정이잖아요. 이제 실현된 건 아니고 그럼 그 약정 금액도 혐의에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약정 금액이 곧 혐의입니다. 즉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 알선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뇌물죄와 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법정형도 완전히 동일한데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다만 실제로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받은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약속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즉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돈을 지급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거나 그 요구의 대가로 실제로 일정한 일을 해 주었다면 그만큼 또 형량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영장 심사 받고 나서 이제 구속 갈림길에 놓일 텐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 사안은 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은 통상의 뇌물죄에서는 뇌물죄 입증을 위해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받은 측에서도 일부 혐의를 포착해낸 것 같고 준 측에서도 상당 부분 혐의를 포착해낸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의 시각이긴 합니다. 받은 측과 관련해서는 50억 특검법이 상정된 직후에 공교롭게도 이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후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 김모 씨는 박 전 특검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 여신의향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 직원이 당시에 김모 씨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받은 측과 관련된 일정한 부분 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이처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준 측에 대해서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모두 공통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428억 원 약정과 관련해서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박 전 특검 측이 실제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걸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 전 특검에게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물증이 확보되어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체 판세에 비춰볼 때 이 혐의는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14년 모 법무법인에서 양재식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를 실제로 만나서
이 관련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의 관련 업무를 박 전 특검도 충분히 보고받고 관련 지시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물론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약정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서류 증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술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사건에서는 준칙에 일관된 또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현재 언론에는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그 준칙이 일관적으로 그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주기로 약속한 그 시점에 서로 대화 내역이 존재하거나 관련된 메모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요구하는 측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 정황을 남겨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예.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두루 고려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박 전 특검 측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50억 클럽 수사 늦어지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뭐 특검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구속된다면 50억 클럽 수사 좀 탄력을 받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다음은 누구냐 이거거든요. 네네. 일단 박 전 특검 측과 관련된 구속영장 발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설익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 그 이후의 수사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그 다음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 이유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김만배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이 변호사가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이례적으로 변호사가 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김순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1억 5천만 원의 공료를 받은 만큼 그 수사 대상에서 비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예. 50억 특검법이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예. 이 절차가 예정돼 있는 이상 검찰 입장에서도 그 이전에 충분한 수사를 해야 하는 압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별개로 기타 50억 특검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박영수 전 특검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박영수 전 특검을 지나서 더 향할 수 있을지 위로 좀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요. 네네. 지금 뭐 사생활 폭로 의혹이 불거져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픽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의조 선수 휴대전화에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개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겠다. 네티즌 A씨가 이런 글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하면서 지금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저 영상이 지금 황의조 선수 측 반응을 보면은 당연히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유포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클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성 A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 영상과 사진을 확보한 과정 그리고 유포 과정 둘로 나뉘어서 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영상과 사진을 여성 A씨가 임의로 확보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으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신매체 이용 음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가장 주된 혐의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촬영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반포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포했다면 역시 촬영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이하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이 여성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는 물론 빼낸 정보를 임의로 반포한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황의조 선수가 관련 사진과 영상을 찍은 행위가 그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한 촬영 외에도
그 의사에 반한 유포든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비춰보면 의사에 반한 촬영을 넘어서는 형량이 의사에 반한 반포에 적용됩니다. 즉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의사에 반한 촬영보다는 의사에 반한 반포에 더 높은 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범죄 혐의로 불거진다면 황의조 선수보다는 이 유포한 여성 A 씨에게 더 높은 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폭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뭐 지금 진실은 모든 게 드러난 게 아닌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어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건가요? 폭로 내용 자체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역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약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높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 정보를 빼낸 이후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더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인정된다고 하면 예.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영상 유포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심대하게 침해된다면 그 내용 자체가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개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 여성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영상 속 그 여성이 폭로한 네티즌 A 씨인지 아닌지도 지금 확실치 않은 불명합니다. 상황인데 네. 그 네티즌 A 씨가 아닐 경우에도 처벌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네티즌이 아닐 경우에는 그 반포가 의사와 무관했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지니 명백해지는 거죠.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그 영상이 나온 이상 역시 처벌에서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이 배포된 이후에 이 영상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판다거나 이 영상을 구입하겠다는 글도 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르면 의사에 반한 영상물, 즉 촬영이 의사에 반하거나 반포가 의사에 반하거나 그 의사에 반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판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로한 네티즌 A 씨 입장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짚어봤고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도 좀 짚어볼게요. 네네. 일단 이 영상이 만약에 네티즌 A 씨의 그 폭로 내용처럼 그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이건 또 황의조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아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여성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로도 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황의조 선수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하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만약 이 영상과 사진 촬영이 대상자 의사에 반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고 이 자체도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황의조 선수에 대한 처벌 가능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에서 지금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지금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면 이 여성 A 씨에 대한 수사가 우선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대상자를 직접 수사기관이 찾아가서 찾는 방식은 직접 면담하거나 연락을 통해서 찾아낸 뒤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